장애영향 평가서 작성 교육 두 번째 시간 표준 간이 작성 판단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영향 평가서는 표준 장애영향 평가서, 간이 장애영향 평가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표준과 간이는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표준 작성인지 간이 작성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장애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에 가서 간이 작성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간이인지 표준인지 몰라서 왔다. 쉬는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절반 정도는 간이인지 표준인지 소량 기준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이인지 표준인지 판단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잖아요. 또 판단을 잘못해서 표준인데 간이로 제출하면 당연히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간이인데 표준으로 제출하면요, 부적합을 주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작성하신 분이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거죠. 간이 표준 판단하는 게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을 들어봐도요, 간이 표준, 소량 기준 미만 이상 판단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두 번째 강의는 간이 작성, 표준 작성,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표준 작성과 간이 작성의 차이점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물질별로 소량 기준 산정하는 방법, 또 산정된 소량 기준을 설비에 적용해서 소량 기준 미만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R값까지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영향평가서의 구성 항목입니다. 장애영향평가서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평가정보, 장애평가정보, 타법과의 관계정보. 각각의 구성 항목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법에 보면요, 규모 미만으로 취급할 경우에 일부 항목을 생략한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즉, 간이 작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규모 미만일 때 왜 혜택을 주느냐, 그 이유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양이 작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면요,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실 때 소량 기준 미만이면 간이 작성이고 소량 기준 미만이 아니면, 즉 이상이면 표준 작성입니다. 근데 저 소량 기준 미만 물음표 딱 돼 있는 게 아주 간단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표준 작성일 땐 모든 항목을 다 작성하시게 돼 있고요. 간이 작성은 많은 부분이 빠집니다. 기본 평가 정보와 장애 평가 정보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어렵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건 그렇게 대답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장애 평가 정보의 부담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간이 작성이 되면 장애 평가 정보 부분은 다 빠져나가고요. 기본 평가 정보의 4번 공정정보, 운전 절차, 유의사항도 간이 표준 똑같이 돼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PFD 같은 경우에 순서도로 대체할 수 있다. PNID도 간단한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식 도면은 아니어도 필수 사항만 들어가 있으면은 인정해 주겠다라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해화학 물질별로 소량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량 기준은 유해화학 물질별 소량 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에 있는 물질은요, 별표 1에서 찾아서 소량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별표 1에 없는 물질은 유해성을 확인하신 다음에 별표 2의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시 별표 1에서 소량 기준 확인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절차를 적어 놨는데요.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량 기준을 검색합니다. 역시 고시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으로 바꾸시면요, 소량 기준 고시 나오지요. 쭉 내려가서 별표 1을 다운받으시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포르말린이죠. 1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 기능으로 카스 번호로 황산 찾았고, 염산 또는 염화수소 찾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수산화 나트륨 400에 6000kg, 과산화수소 200에 3000kg. 그런데 지금 황산니켈 육수화물을 검색했거든요. 이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렇지만 무수 황산니켈을 검색했을 때 결과가 나오니까 황산니켈 육수화물도 이 결과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년 10월 15일자로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을 검색해 봤거든요. 염화메틸렌, 붕산, 설파민산 니켈 등등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량기준 고시는 2017년에 만들어졌고 신규 유독물질은 2019년에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고시 별표 1에 없는 물질은 별표 2에서 산정해야 됩니다. 유해성 분류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가로축, 세로축 만나는 지점이 1일 취급 기준이고 거기에 15배를 하면 보관 저장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별표 2 산정 기준표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X축이 건강유해성, 환경유해성, 급성, 독성 등등등이 나와 있고요. 세로축은 물리적 위험성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급성, 독성 구분 3에 해당한다. 그리고 물리적 위험성으로는 인화성 액체 구분 2에 해당한다면 4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값이 1일 취급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 15배를 해서 6000kg이 보관 저장 기준이 됩니다. 별표 2에 따라서 소량 기준을 산정할 때 유해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현장 강의할 때 유해성 분류 어디에서 확인하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MSDS를 보면 된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MSDS 수시로 봐라 이런 교육 많이 받잖아요. 정말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MSDS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해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장애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물질은 유해성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지정해 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MSDS를 보면 그 유해성 분류가 같은 물질이라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유해성 분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정한 자료가 어디 있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해성 분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별표 1에 안 나오는 물질들, 신규로 지정된 물질들 이런 거 소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화메틸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유해성 분류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염화메틸렌 분류 표시를
클릭하면요. 유해성 분류가 나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해성 분류가 이미 NCIS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를 힘들게 찾지 마시고 NCIS에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해성 분류를 보면요.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등등이 있죠. 급성 독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같은 물리적 위험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해성 분류를 확인하시고요. X축은 그럼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어디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급성 독성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타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선택하시면 되고요. 물리적 위험성, 폭발성, 인화성, 금속 부식성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때에는 물리적 위험성 구분 없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200kg, 400kg, 400kg 이렇게 일일 취급 기준이 산정이 됩니다. 염화메틸렌은 액체죠. 그래서 일일 취급 기준 400kg, 보관 저장 기준 6000kg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붕산입니다. 제가 NCIS에서 이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생식 독성밖에 없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 또 물리적 위험성 구분 없음 해서 붕산을 고체로 취급하실 때 400kg 또 물에 섞어서 액체로 취급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때도 일일 취급 기준 400kg, 보관 저장 기준은 그의 15배, 6000kg이 되겠습니다. 염화니켈 육수화물도 해보겠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 물질이니까요. 이 물질은 유해성 분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급성 독성 먼저 보겠습니다. 경구 구분 3이고 흡입 구분 2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구분 2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독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또 물리적 위험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 독성 구분 2에 물리적 위험성 구분 없음으로 해서 일일 취급 기준 400kg, 보관 저장 기준 6000kg으로 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물리적 위험성이 없는 물질만 산정을 해봐서요. 물리적 위험성 있는 물질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흔히 DCP라고 부르는 물질이죠. 이 물질도 2017년에 신규로 유독물질 지정된 거예요. 유해성 분류 보시면은요. 인화성 액체 구분 2고 급성 독성 흡입 구분 3입니다. X축은 급성 독성 구분 3 선택하시고 Y축은 인화성 액체 구분 2 선택하시면요. 역시 일일 취급 기준 400kg, 보관 저장 기준 6000kg으로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유해화학 물질별로 소량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산정된 소량 기준을 설비에 적용해서 소량 기준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